신존재 증명 한번 보시죠. 그죠? 그래도 한번 보셔야죠. 그죠? 예. 자, 첫 번째 데카르트가 지적하는 바는 뭐냐면, 데카르트입니다. 나한테 신에 대한 어떤 관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신에 대한 관념이 아주 특이합니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특이한 게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완전성, 완전함이 이 생각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완전성. 얼마나 많은 완전성이요? 엄청나게 많은. 엄청나게 많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무한히 많은. 무한히 많은 완전성이 나의 관념, 신의 관념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먼저 데카르트가 발견을 하고 제시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완전성, 이 신의 관념에 있는 이 완전성은 하도 풍부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한 유한한 것들부터는 올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나의 신의 관념에는 엄청나게 풍부한 완전성이 있는데 그 완전성은 결코 나나 다른 유한한 것으로부터 올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완전성은 어디로부터 와야 됩니까? 그 완전성을 가진 신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그래서 나의 신의 관념으로부터 신의 존재를 이끌어내는 아주 특이하면서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킨 그런 존재 증명을 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증명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던 당대 철학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불만이 어떤 불만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그 다음 강연, 제가 이제 휴메에 관한 그 강연을 하게 될 때 제 4강에서 그 휴미 이러한 증명에 대한 불만들을 나름대로 토로를 할 텐데, 이 증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두 개의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의 주장입니다. 내게 아주 독특한 이러한 신의 관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 자체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이러한 지금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어떤 신의 관념, 무한한 완전함을 갖고 있는 그런 신의 관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의문시할 수 있고, 그 주장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의문시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 데카르트에 물으면 당신에게 그러한 신의 관념이 있는지를 당신은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데카르트는 내가 이성적으로 내 마음속을 살펴봤을 때 나의 이성이 이걸 드러내준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리 봐도 잘 안 보이는데요 라고 얘기를 만약 하게 된다면 이러한 주장들이 얼마나 보편성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의문이 제기가 될 수 있고요. 그러한 관념까지는 있다라고 인정을 합시다. 그렇습니까? 당신에게는 그러한 관념이 있습니까? 그런 근데 관념이 있다라고 할 때 그런 관념으로부터 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필수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 필수적인 전제가 뭐냐 하면 제가 두 번째라고 제시를 한 그 원칙인데 다음과 같은 생각입니다. 어떤 결과에는 그것을 야기한 원인에 있는 것만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좀 추상적이지만 한번 따져보세요. 어떤 원인이 있고 어떤 결과가 있으면 어떤 결과의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은 그 결과를 야기시켰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과 안에 있는 것은 모두 어디서부터 와야 된다? 원인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라고 하는 게 관념이라고 한다면 그 관념의 완전성이 너무 많은데 그 완전성이 나 같은 존재로부터는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유한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완전성을 갖고 있는 원인으로부터 올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니까 신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주장이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두 번째 이 원칙. 결과에는 원인 안에 있는 것만 있을 수 있다. 그게 참입니까? 고민되시죠? 만약 그렇다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 그죠? 창조적인 어떤 결과들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니까 이 전제가
자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데카르트한테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이성의 빛으로 잘 살펴보면 결과에는 이성에 있는 것만 있을 수 있다. 제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데카르트가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금 데카르트의 이 두 번째 이 전제를 갖다가 이 원칙을 옹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이 생각이 맞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데카르트가 생각했던 것만큼 여러 사람들에게 이 원칙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니까 결과에는 원인에 있었던 것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들이 과연 얼마나 보편적이면서 타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제기를 한 사람들이 이제 이른바 그 이성보다는 경험의 그 가치를 중시하려고 했던 그런 철학자들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해보죠. 생각하는 나 존재하고 물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존재들과 정신적인 존재. 이것은 각각이 다른 존재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다른 말이 아니라 물질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있으면 됩니까? 연장되어 있으면 됩니다. 공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존재를 하고 정신은 사유를 하면 존재를 할 수가 있고 하나가 다른 것에 의존을 하고 있질 않아요. 각각이 나름대로 존재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데카르트의 어찌 보면 큰 기여 그리고 큰 발견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정신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공유를 하고 있는 성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질적입니다. 이원론이 가능하려면 그렇겠죠. 두 가지 종류가 전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야지 이원론이 되지 같은 것이면 이원론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질적인 것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생각이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도 1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대 철학에서 굉장히 그 큰 난제로 등장했던 것이 어떤 문제이냐 하면 이 과학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과학은 엄밀하게 법칙적으로 모든 현상들을 갖다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외 없이 정확하게 모든 변화를 갖다가 설명을 해주니까 이렇게 법칙적인 변화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발휘하며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의문이 제시가 될 수가 있고 만약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누구에게 도덕적인 책임이나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르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도덕적인 어떤 그 질타 혹은 책임을 부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난감한 상황에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어떤 책임 그리고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과 어떤 비난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발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유의지와 과학의 발전이 보여주는 결정론이 그걸 어떻게 화해를 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 근대 철학 시기에 데카르트는 답을 해줄 수가 있죠. 제 이원론을 받아들이시면 문제가 편안해집니다. 우리 정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물질적이지가 않고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고 물질 세계는 어떻습니까? 법칙적이고 결정되어 있고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한 그러한 세계이니까 이 두 가지 영역을 분리함으로써 결정론과 자유의지의 그 충돌을 해소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가능해질 수 있겠죠. 우리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는 정신과 몸의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부의 대상들이 나의 신체에 변화를 줘서 나의 신체의 변화가 나의 정신에 영향을 줘서 그때 생겨나는 그 생각들이 감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체가 우리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욕구, 욕망, 정념 등이 우리를 갖다가 잘못 이끌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합니다. 정신적인 존재를 물체와 분리를 시켜놓으면 우리가 흔히 받아들이고 있는 신체와 정신 간의 이 관계를 설명하기가 어렵다.